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2심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집행유예로 풀려났는데요. 오늘 세 분과 함께 대답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세 한대 부총장, 허성욱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그리고 소정욱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수고. 예, 자 오늘 2시에 오늘 항소심 재판이 있었습니다. 재판 결과 집행유예로 풀려났는데 뭐 예상했던 분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서 변호사께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개인적으로 이 판결 최종 2심 선고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신문 칼럼을 한 6번 썼는데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무죄 내지 집행유예를 계속 주장했고요. 예. 저는 그 특징이 세 가지로 이번에 딱 보이는데,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게 포괄적 현황과 관련한 묵시적 청탁 있잖아요. 이 부분이 1심에 인정된 게 이번에 2심에서 부정된 거, 이게 가장 큰 원인이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뇌물 액수가 대폭 줄었어요. 예. 1심에서는 정유라 지원 72억에 영재센터 16억에서 88억이 뇌물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항소심에서는 이게 코아 스포츠 용역비 36억에다가 또 중요한 게 말의 소유권이 삼성에 있다. 따라서 말의 사용 이익만 갔기 때문에 뇌물 액수가 대폭 줄었고 영재 스포츠센터도 무죄가 됐어요. 이게 두 번째 특징이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국회 위정하고 그다음에 아주 형량이 제일 높은 게 재산 국외 도피잖아요. 이 두 부분이 무죄가 됐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이유로 석방이 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요. 지금 좀 정리해 드릴게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심 재판이 있었습니다. 오늘 집행유예가 선고가 됐고요. 자, 구속한 지 지난해 2월 17일이죠. 그렇죠. 거의 1년여 만에 이제 석방이 되게 됐습니다. 법정을 나와서 잠시 후 구치소로 들렸다가 귀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먼저 좀 하나하나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서 변호사께 전체적으로 윤곽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두 분께 먼저 또 하나 여쭤볼게요. 의사장님. 네. 글쎄요, 이번 재판이 세계 재판, 또 삼성전자가 갖는 어떤 우리 세계 비중 여러 가지를 반영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잠깐만요. 자, 지금 화면 보시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방금 이제 항소심 재판을 마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지금 이제 구치소로 가기 위해서 호송차에 오르는 모습입니다. 구속 353일 만에 석방이 된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잠시 뒤에 구치소에 도착한 다음에 아마 귀가를 할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쎄요, 근데 지금 이재 부회장 심정은 어떨까요? 심정이야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아마 이재용 회장도 상당히 좀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좀 놀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사실 검찰의 어떤 기소 자체가 무리하다는 얘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공소장을 3번이나 변경하면서 영장 청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장 기각이 1차 기각되고 2차까지 또 영장 청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법원 분위기 자체가 전반적으로 좀 제가 볼 때는 좀 떠 있었지 않았나. 왜냐하면은 영장 기각했던 판사 자체를 사실 엄청나게 실명 거론하면서 사실 네티즌들이 엄청나게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어떤 법원에 대해서 몰아가는 어떤 상황을 이런 분위기에 좀 취했지 않나. 그래서 지난 1심 때는 징역 5년을 맞았지 않습니까? 그때 징역 5년 맞을 때만 하더라도 이재용 회장이 굉장히 놀랬다는 후일담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어쨌든 이 법원이 이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법리적으로 모든 걸 정치적으로 떠나서 법리적으로 어서 재판을 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법원 자체가 차분하게 법리 논쟁을 갖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재용 회장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한 결과가 아니냐 그렇게 받아들이겠죠. 자,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어떤 재계 위상 그리고 이번 사건 자체가 전직 대통령 관련된 부분이 가장 핵심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났습니다만 결과 어떻게 우리 부총리 저도 상당히 이제 당혹스럽고 놀랍다라는 건데요. 지금 그동안 이번 사건 관련해서 계속 최근에도 화면이 나오는 거 보면요.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하고 이재용 상당히 다정하게 웃음을 띠면서 얘기하는 대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재판하는 과정에서 두 핵심 당사자인 전직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두 사람이 상당히 진술이 일관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핵심적인 두 당사자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그리고 입을 맞춘 다음에 그걸 입증할 가능성이 상당히 힘듭니다. 더구나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핵심 부분 중 하나가 이제 이재용의 뇌물죄 여부 아니겠습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액수도 이제 대폭 줄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키를 쥐고 있는 키맨인 이재용 전 회장이 승마 부분도 부인하고 또 독대 부분도 말이죠 부인하고 하게 되면은 법원으로서는 상당히 입증하기 곤란하지 않았나. 그래서 결국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서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번 재판을 관통하는 키워드 자체가 묵시적 청탁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명시적은 아니었다고 1심에서 했는데, 그러니까 묵시적인 부분은 오늘 이야기를 했죠. 청탁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 그 판례상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예. 다 이게 청탁은 되는데 예. 오히려 중요한 게 포괄적 현안 이게 더 중요합니다. 1심에서는 이게 개별적인 청탁이 하나도 없었다 했거든요. 예. 예를 들어 이게 국민연금 의결권이라든지 또 이게 중간 지주사라든지 이런 이게 개별적인 청탁은 전혀 없는데 예. 뭔가 이게 포괄적으로 승계 자금 구도 관련해서 이게 묵시적 청탁했다 이게 1심 아닙니까? 예. 근데 이번에 항소심에서는 일단 이게 승계 자금 구도라는 자체가 없었고 예. 저는 이게 포괄적 현안 관련한 묵시 청탁이 없었다. 예. 이게 아마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라고 보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그 1심에서 유죄를 받았던 부분이 다 지금 뒤집힌 상황 아니겠습니까? 특히 눈길에 가는 부분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선배님께서는? 제가 보기에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아까처럼 묵시적 청탁이 없었다는 예. 게 양형에서 중요하고요. 예.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이 강요해서 약간 이게 피해자 이런 개념이 형량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고 예. 그다음에 뇌물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성마 말의 소유권입니다. 맞습니다. 예. 예를 들어 이게 말의 소유권이 이게 완전히 넘어갔으면 예. 액수가 이게 72억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말의 소유권이 삼성에 있고 있다. 사용 이익만 갔기 때문에 예. 결국에 코아 스포츠 용역비 36억 플러스 사용 이익은 금액 산정할 수가 없어요. 예. 요것만 이게 뇌물이다. 예. 그다음에 동계 영재 스포츠센터 16억도 무혐의 났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위정하고 예. 그다음에 재산 국외 도피가 무혐의 났고 예. 이게 아주 양형의 결정적 요소가 된 거죠. 어떻게 1심하고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1, 2심 재판 증거나 증인 그게 뭐 많이 달라졌을까? 특검은 방금 우리 이사님 말씀한 것처럼 추가 증거물도 많이 제출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뭐 공소장 변경도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 이런 경우는 상당히 드문 경우인데요. 예. 일단 이게 사실적이면서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이게 바로 영차 독대 문제입니다. 이게 특검에서 아무래도 이게 처음 만나서 어떻게 청탁을 하느냐. 예. 따라서 이게 영차 독대에서 예를 들어 이게 안봉근 비서관이나 또 이게 안종범 수석 이런 정을 했는데 이번에 법원에서 영차 독대를 인정 안 했고요. 예.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바로 안종범 수석의 수첩. 이게 증거 능력 있잖아요. 예. 이걸 이게 항소심에서는 증거 능력을 부정했습니다. 예. 따라서 이게 제가 보기에 1심의 가장 큰 문제는 개별적인 청탁이 하나도 없는데 예. 포괄적 현안 관련해서 묵시 청탁을 했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항소심에서는 이건 이게 나무가 없는데 숲이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이게 삼성의 어떤 변호인 측의 논리가 예. 약간 이게 법원을 움직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글쎄요, 지금 1심에서는 뭐 징역 5년이 실형이 선고됐었는데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서실장 최순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었는데 오늘 항소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이 됐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이재용 부회장이 오늘 이제 법정에서 선고 이후에 구치소 차량을 통해서 구치소로 돌아갔다가 아마 귀가할 것으로 현재까지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사님. 이제 뭐 구치소 돌아가게 될 텐데 글쎄요, 뭐 검찰 쪽도 좀 놀랐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이게 이제 1심 재판부에서 핵심적인 그 재판 결과가 뭐냐면 지금 우리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포괄적인 묵시적인 청탁을 인정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징역 5년을 맞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포괄적이고 묵시적이라는 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저는 뭐 법조인 아닙니다만 예. 굉장히 이게 정치적인 논리가 상당히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을 독대하는 것 자체가 뭔가 경영승계와 관련된 게 아니냐. 예. 그리고 또 그 최순실 성마 지원 관련된 것도 묵시적으로 이걸 인정한 거 아니냐. 예. 뭐 이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하나를 묶어서 예. 포괄적 그 묵시적으로 청탁을 한 게 인정됐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포괄적 뇌물죄 이것이 이제 인정되지 않음으로 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2심 재판부에서는 뭐 제가 뭐 그 재판부의 입장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상당히 정치적인 그 논리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배제하지 않았나. 아,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은 예. 이렇게 나올 수 없다고 봅니다. 아. 예, 그래서 그 포괄적이라는 단어, 묵시적이라는 이것을 범위를 어디까지 한정할 것이냐는 부분이거든요. 예. 여기에 상당히 그 포커스를 맞추지 않았나. 그러다 예. 보니까 결국은 이 정치적인 논리를 완전히 배제하고 순수적인 법리 논쟁으로 갔을 때 이 예. 부분은 상당히 1심의 재판 결과가 상당히 무리가 있었다고 판단돼서 2심에서 형량을 2년으로 집행 2년이 아니라 예. 집행유예 4년으로 때린 게 아니냐. 예. 이랬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모든 지금 최순실 사건부터 해서 박근혜 대통령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법원이 아까도 말씀드린 차분해졌기 때문에 예. 이제는 순수한 법리 논쟁으로 가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까지나 무죄 추정주의 원칙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입각해서 법원이 차근차근히 이 법리 논쟁을 들어가야 되지 예. 정치 논리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접근하기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지금 방금 우리 허성우 이사장님께서 이제
법리 논리를 제대로 본 거 아니냐, 정치적 논리를 배제했다라고 분석을 하는데 저는 이제 좀 조심스러운 분석이긴 합니다만 예. 오히려 그 반대로 정치적 논리가 혹시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재판부에서도 이번 뇌물죄의 핵심은 박근혜 최순실 쪽이라고 포커스를 맞췄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사실 1년 가까이 이미 구속 상태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죄값을 치렀지 않나. 거기다가 삼성이라는 대기업이 로 인한 총수의 장기 구속으로 인해서 예. 어떤 국가 전체 경제적인 면 이런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혹시 고려한 거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경제적인 부분을 고려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정치적 경제적인 그런 정치, 경제적 부분까지도 고려가 오히려 됐다. 재판부 고려하지 않은 예. 생각을 제가 이제 정치적 논리 그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사실은 이재용 그 회장이 이제 구속될 적에 검찰에서 그 내세운 게 뭐냐면 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서 일단 대통령을 만남으로 해서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서 뭐 묵시적으로 인정한 게 아니냐 하는데 사실은 삼성이라는 데가 이게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국내 어떤 기업이 골목 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전 세계가 지금 다 지켜보고 있는 과정에서 예. 경영 승계를 한다는 것이 투명하지 하지 않으면은 경영 승계가 되겠습니까? 그럼 예. 주주들이 반발이 없겠습니까? 그렇게 만약에 정치적 압력에 의해서 경영 승계가 이루어졌다면은 전 세계에 있는 주주들이 가만히 있겠냐면요. 그러면 기업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기업 가치가 계속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정치적인 논리가 없었다는 증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예. 우리 일반 국민들도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논리가 너무 논리가 좀 비약적이지 않았나. 예. 정치적인 논리로 그 사회적인 분위기를 틈타서 사실 그 당시에 그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검찰에서 무리하게 세 번이나 공소장 변경하면서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예. 1차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차 구속영장 심도 기각됐지 않습니까? 그때 얼마나 사회가 막 분위기가 험악했습니까? 그 기각시켰던 그 판사까지도 얼마나 그 난도질을 당했습니까? 이름까지도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그런 분위기에서 과연 1심에서 제대로 그 판사들이 강심장이 아닌 이상 예. 아무리 뭐 판사가 개인이 법원 독립이지만 할 수 있겠냐 그 부분인데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 1년 가까이 시간이 이제 이재용 회장이 구속된 지가 1년하고 계산해보니까 10일 딱 빠졌더구만요. 거의 1년 가까이 있다 보니 이런 분위기 자체가 이제 깔아앉고 어쨌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모든 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니까 이제 재판부도 좀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않나. 예. 좀 지금 심하게 좀 말씀드리면 조금 이제 본인의 자세로 좀 돌아오지 않았나. 뭐 저는 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서 변호사께 여쭤볼 것 같아요. 정치적, 경제적인 어떤 판단이 이번에 개입이 됐을까? 글쎄요.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재판부는 물론 이제 어떤 정말 사법적인 판단만 올곧이 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쪽에 저는 오로지 이게 그 법과 법조인으로서 이번 재판부도 이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예. 뭔가 이게 증거에 따라서 판결한 걸로 믿고 있고요. 예. 저는 이게 그렇다고 해서 1심이 지금 틀렸다고 단정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는 지금 3심제를 취하고 있잖아요. 예. 따라서 이게 어차피 또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판단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1심도 존중하고 예. 그다음에 항소심도 존중하고 제가 이게 항상 판결을 비판할 때는 뭔가 이게 법과 논리에 따라서 이게 비판해야지 뭐 감정적으로 이게 법원을 판결을 비판할 수는 없는 거고요. 예. 좀 이게 차분하게 대법원 판결을 다시 한번 이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승계 작업 자체를 청탁으로 이제 볼 수 없었다. 뭐 아까 묵시적 청탁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가장 삼성에서 마음 아팠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게 전혀 관계 없다 승계하고는 그렇게 일단 결정을 내린 거거든요.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이 부분이 될 거로 예상하세요? 저는 이게 그 재판을 쭉 항소심을 모니터하면서 예. 재판 초기에 재판부에서 성명권을 행사했어요. 과연 이게 그 묵시적 청탁의 내용을 정확하게 밝혀봐라. 예를 들어 이게 그 승계 자체도 부탁한 거냐? 승계는 이미 이재용 부회장 외아동 아들이잖아요. 이미 다 승계가 돼 있는데 그럼 이게 특검이 말하는 승계 자극 구조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걸 이게 구체적으로 특정할 걸 재판부에서 이미 성명권을 행사했어요. 예. 이때 저는 이게 벌써 재판부에서는 좀 심정적으로 예. 뭔가 이게 포괄적 현안 승계 구도라는 거 예. 이게 대해서 이게 좀 의문을 가지고 있지 않나 예. 이렇게 생각했고 역시 이게 이번에 판결에 개별적인 현안에 대해서 청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예. 사실 이게 승계 구도라는 포괄적인 현안은 아예 존재 자체도 안 했다. 예. 이게 이번 판결입니다. 탄핵 이후에 이 재판이 지난번에 이제 2월 17일인가요? 작년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굉장히 뭐 외신도 그렇고요. 국내 언론도 관심을 가지고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선고 결과를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구속 당시에 그 이야기를. 근데 이제 시계를 마치 좀 뒤로 돌린 분위기인데 오늘 이제 재판부는 특히 이제 정경유착 관련해서 이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기업과 권력과의 관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저희들이 다뤘던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인정을 재판부는 하지 않았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재판부 표현을 정확히 말하면 예. 전형적인 정경유착의 고리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예, 이제 맞습니다.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정경유착의 여러 가지 정황이나 의심은 있지만 그걸 정확하게 딱 꼭 집어서 증거를 제시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마치 말이죠.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이재용 부회장이 뭐 무죄를 받은 것처럼만 예. 착각한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예. 분명히 무거운 형량을 받았지만 예. 1심에 비해서는 훨씬 맞습니다. 낮았다라는 예, 맞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 우리가 주목을 해야 예, 되는 예.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사자인 이재용 전 부회장이 이런 부분들을 완강하게 부인하고 입증의 관계가 쉽지 않다라는 부분, 이 부분 그리고 5년형의 집행유예라는 식으로 낮아졌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아직 봐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3심 결과는 또 예. 한번 우리가 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변호사님 이제 검찰 측에서도 상고를 하게 되고요. 일부 유죄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 이재용 변호사 측에서도 이제 상고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죠. 이게 검찰에서는 특검에서는 당연히 그런 상고를 해야 되는 거고요. 예. 아마 이게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도요. 예. 언뜻 보면 이게 승마 지원이 박근혜 대통령이 강요해서 된 거 아니냐 이런 데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 판례를 보면 강요에 의해서 뇌물을 주더라도요. 강요죄하고 뇌물죄의 그 경합이 된다. 이런 판례가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이게 이번에 그 재판부도 강요가 있었지만 뭔가 이게 적극적으로 코아 스포츠에 용역비 36억을 주거나 예. 이게 말에 사용이익 이건 이게 뇌물로 아마 반 거기 때문에 예. 제가 보기에 그 부분에 한해서 예. 삼성에서도 이게 그 대법원에 상고를 할 걸로 예. 일부 그 유죄론 부분 있잖아요. 예.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재단의 그 뇌물 공여 부분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이 이제 혐의가 인정이 안 됐는데 다른 기업에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다른 기업의 어떤 재판에도? 그렇죠. 이게 제가 보기에 뭐 K재단, 미러재단은요. 원래부터 이게 무죄가 났잖아요. 예. 그거는 이게 당연히 뭐 롯데라든지 SK라든지 다른 데에 영향을 줄 걸로 보이고 예.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장시호 씨가 하는 동계 영재 스포츠 센터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 부분은 이게 1심에서는 유죄가 됐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게 1심에서는 묵시적 청탁이 있기 때문에 유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제3자 뇌물은 아시다시피 반드시 이게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만 예. 되는 게 제3자 뇌물인데 이번 항소심에서는 부정한 청탁 자체가 없었잖아요. 예. 따라서 이게 장시호 씨가 하는 동계 스포츠 센터는 당연히 무죄가 된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사님. 예. 그 국정농단의 주범을 재판부는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이렇게 명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업인이 희생자라 이렇게까지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이거 무리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이제 재판 결과가 이제 그렇게 예. 되다 보니까 예. 결국은 이제 정치 논리에 의해서 기업인이 희생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은 안종범 씨하고 김영한 씨 그 수첩이 이게 간접 증거 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해갖고 검찰에서 일단 이게 간접 증거가 된다고 해서 일단 검찰에 같이 이걸 지금 증거로 제시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번에 이게 이제 간접 증거에 사용할 수 없다라고 이게 판결나다 보니까 예. 결국은 이 부분들이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본인의 입에서 나오지 않는 여러 가지 그 이제 간접 증거들이 결국은 채택되지 않음으로 해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재용 회장이 결국 정치 논리에 의해서 사실은 좀 희생됐지 않았나 이런 것이 결국은 이제 재판 결과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이제 재판 결과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마지막 최종 이제 선고가 남았겠지만 예. 그러나 어쨌든 지금 이 그 1심하고 2심에서 재판이 완전히 정반대의 어떻게 보면 입장이 지금 나오게 되면은 예. 아마 대법원에서도 제가 그냥 간접적인 경험하면은 그 2심에 준하는 2심의 어떤 입장을 존중하는 그런 입장이 나오게 되면은 결국 마지막에 결론은 뭐냐? 결국 세계적인 기업이 결국 정치 논리에 의해서 희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앞으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런 정경유착과 관련된 이 대기업의 어떤 기업 총수들의 어떤 이런 부분들 상당히 경종을 울리는 하나의 하는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죠. 예. 충분히. 예. 여기서 이게 아주 중요한 게 그 안종범 수석의 그 수첩인데요. 예. 이거는 이제 1심에서는 증거 능력을 인정했어요. 맞습니다. 다만 이게 직접 증거가 아니고 정황 증거, 간접 증거로 인정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증거 능력이 부정됐어요. 제가 보기에 부정된 이유는 지금 보도가 안 되고 있는데 예. 두 가지 이유로 보이거든요. 하나는 이게 그 안종범 수석이 직접 목격한 걸 수첩한 게 아니고 대통령부터 이게 전에 들은 거. 따라서 이게 전문 증거 배제 법칙. 전문 증거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봤다면 큰 문제는 없는데 예. 문제는 이게 수첩의 입수 절차 있잖아요. 예. 수첩을 갖다가 두 번에 걸쳐서 특검이 압수를 했는데 만약에 수첩을 입수하는 절차가 위법하다. 예. 그럼 이게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이게 특검의 어떤 수사 절차의 적법성 이 문제까지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증거 능력이 부정된 이유를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예. 과거 역대 정권을 보면요 대부분인 재벌들이 정경유착 때문에 어떤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구속됐던 사례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형량에 비해서 1심에 비해서 2심에서 가벼운 형량을 받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집행유예로 나오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정권에 했던 일이 지금 정권에 사실 유사하게 되풀이된 경우인데 이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경제인이었기 때문에 재벌 총수였기 때문에 국민 경제를 고려했던 그런 경제적 고려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번에도 약간 어느 정도는 작용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새 정부 입장에서는 일자리 문제라는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를 지금 2년 차에 펼쳐가는 과정에서 재벌 총수가 1년 가까이 묶여 있었고 앞으로 더 많은 형량을 할 경우에 국민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나. 이런 부분을 혹시 경제적으로 고려하지 않나. 왜냐? 과거 역대 정권에도 항상 경제인에 관한 그런 국민적 경제를 고려했던 부분이 이번에도 작용하지 않나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그 정확하게 이제 판결문이 이제 아직 다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 지금 언론에 나오는 거 보면은 개별 현안이나 포괄적 현안에 대한 삼성의 부정 청탁을 이게 인정 안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은 청탁을 해서 막 누군가 주는 사람이 있을 거고 누군가는 반대 급부가 있었을 겁니까? 그러면은 이 두 관계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삼성 이재용 회장은 부정 청탁한 포괄적이든 뭐 개별적이든 하는 게 없다 했으면은 그거는 그러면 뇌물 주겠다고 한 사람이 안 줬으니까 누군가 받은 사람도 못 받았다는 걸로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게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도 이번 재판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번 재판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 대한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그걸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사실은 선 변호사님 이제 13일 날 최순실 씨의 1시 선고가 있습니다. 글쎄요, 뭐 오늘 뭐 결과를 이제 알았을까요? 벌써 구치소에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영향이 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영향이 좀 제한적인 게요. 어떤 면에서? 두 가지 이유인데 첫째는 이게 우리 하급심에서 대법원 판결은 거의 구속력을 가져요. 그러게 그 고등법원은요 같은 사실심이잖아요. 따라서 고등법원 판결을 반드시 1심 재판부가 따라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 그게 첫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요한 게 박근혜, 최순실 이분은 이게 그 뇌물 받은 거 주범이다. 이건 이게 인정이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아까처럼 코아 스포츠 지원이라든지 무상으로 사용한 거 이거는 이게 오히려 주범돼 있고요. 뇌물 액수가 1억이 넘으면 형량이 큰 차이는 없어요. 예를 들어 이게 뭐 한 30억이나 또 이게 80억이나 어차피 1억 넘으면 10년 이상입니다. 따라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제 그 형량이 약간은 줄어들 수는 있어요. 뇌물 액수가 줄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몰수할 때 있잖아요. 액수가 줄면 필요적 몰수할 때 몰수액도 줄죠. 그 정도 영향은 줄 수 있지만 그러나 최순실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 어차피 상당히 한 40억, 36억 이상은 최소한 사용이익까지 이게 뇌물 인정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뭐 무죄라든지 이런 영향을 줄 수는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좀 쉽게 생각해 볼게요. 일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관계를 뇌물 주는 사람하고 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규정을 했을 때 일단 준 사람에 대해서 이 같은 오늘 항소심 결과가 나왔다면 받은 사람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히려 유리한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해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죠. 이게 뇌물을 준 사람하고 받은 사람은 필요적 공범입니다. 원래는 이게 원칙이 일체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대법원 판결이 아니잖아요. 이 말이 이게 대법원에서 또 판결이 어떻게 뒤집어질지 모르니까 제 말에 최순실 1심 재판부가 항소심 재판부의 결론을 반드시 따라야 될 이유는 없다. 왜 대법원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첫째 이유고. 안심하기는 이러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번에 판결이 완전히 무죄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게 최순실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어차피 36억 플러스 사용이익 알파는 유죄로 판결했기 때문에 제 말에 이게 형량에 어차피 1억만 넘으면 법정형은 똑같습니다. 1억 넘으면 다 10년 이상 무기이기 때문에 아주 이게 뭐 제 말은 결정적으로 대통령이나 최순실한테 유리한 건 아니다. 다만 이게 액수가 약간 줄면 형량이 약간은 줄고 또 이게 몰수액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이제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데 오늘 선고 결과를 보고 뭐 전략을 다시 새롭게 좀 짜야 되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 박 전 대통령은요. 어차피 이게 사법부 불신하기 때문에 재판이 이게 보이콧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전략을 뭐 새로 짤고 할 수도 없는 게 어차피 이게 오늘 판결도 박 대통령 주범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뇌물이 완전히 무죄가 아니고 몇십억이 지금 유죄로 돼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게 박 전 대통령은 저는 뭐 다시 유영하 변호사를 만나서 짜지 않을 거고 다만 이게 최순실 입장에서는 본인이 전부 이게 그 몰수액을 다 암준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기 건물이 압류돼 있잖아요. 근데 뇌물액이 30몇 억으로 확 줄면 자기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최순실 측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로 보입니다. 또 하나 지금 이제 우리가 좀 눈여겨볼 사항이 뭐냐면은 오늘 이제 그 뇌물 공여죄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무죄 떠나서 이게 어떤 영향을 또 저는 관심을 갖냐면은 그 특검에서 기소할 적에 그 뭐가 있었냐면은 그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 공동
그 경제 공동체라는 용어를 써갖고 다시 기소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때 예. 그 당시만 해도 경제 공동체라는 용어가 사실 법률 논리냐 법에 나오는 용어냐 이런 부분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예, 예. 그리고 어쨌든 그 뜻은 뭐냐면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돈은 직접 받지 않았지만은 최순실 씨가 돈을 받아서 그걸 관리해 있다가 은퇴하면은 그것을 박근혜 대통령한테 다시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돈이 최순실 돈이고 최순실 돈이 박근혜 전 대통령 돈이다 이렇게 해서 경제 공동체를 썼는데 예. 이번에 됐던 무죄 판결을 포괄적인 무죄 판결을 받음으로 해서 이게 과연 그 최순실과 그런 박근혜 전 대통령 간의 경제 공동체 개념이 이것도 예. 하나의 그 영향을 상당히 미치지 않겠나 저는 그래 봅니다. 예. 네. 근데 방금 말씀드린 최순실 박근혜 등 경제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라는 얘기는 경제 공동체라고 이미 판결을 받았고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이제 뉘앙스로 들리는데요. 예. 저는 그건 이제 전혀 아니라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일부분에 대해서 형량이 적게 받았다는 부분 외에는 국정농단 두 사람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변함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는 시청자 국민들이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나 최순실의 어떤 국정농단이 잘못되거나 재판에도 과거에 그랬던 판단이 있었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던 착오나 오해가 없기를 저는 바랍니다. 아니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요. 이게 재판이 뇌물은 뇌물죄고요. 국정농단도 국정농단죄예요. 그러나 이게 지금 전부 포괄적으로 지금 말하는 대로 포괄적으로 국정농단을 했기 때문에 뇌물을 받고 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국정농단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뇌물죄는 뇌물죄고 그다음에 국정농단은 국정농단이에요. 그리고 헌법 유린한 건 헌법 유리고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체적으로 그렇다고 뭉뚱그려서 모두 죄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 뇌물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뭐또 국정농단은 국정농단 관련해서 재판부에서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무죄 추정주의를 적용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3심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무죄의 입장이라는 거죠. 예, 여기서 그걸 잠깐 좀 섣불리 근론되기는 어렵다는 거죠. 정리 좀 우리가. 하고 예. 갈게요. 그럼 지금 무죄 추정을 받는다면 그 전에 했던 모든 판결도 무죄 추정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예,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이재용이 무죄를 받은 건 아니었고 지금 형량이 약간 지금 적게 나왔다는 게 예상보다 적게 나왔던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부분에 충분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고 석방이 됐습니다. 글쎄요, 지난번에 과거 이 부회장 검찰 조사를 받았을 때는 통상 먼저 회사에 들려서 임원들과 뭐 회의를 하고 향후 재판 관계를 수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번에는 1년간 구치소 생활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일단 구치소 들려서 뭐 소지품 같은 거 챙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요즘은 뭐 워낙 바로 석방해 줍니다. 예, 바로 석방하니까 그래서 서초동 집무실이 아닌 한남동 자택으로 직행을 할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삼성전자가 갖는 우리 경제계의 위상과 위치, 또 이재용 부회장이 그 삼성 내에서 입지. 지금 이건희 회장이 지금 병석에 누워 있는 상황인데 이번 재판 결과가 삼성의 향후 경영 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다. 삼성도 오늘 결과를 보고 굉장히 예의주시했다는 제가 지금 들었거든요. 예, 어떻게 보세요? 이사님 이야기해 주세요. 예. 저는 뭐 당연히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국제적으로 이게 이제 어쨌든 삼성을 바라보는 그 전 세계 기업인들이 이게 이제 기업 총수가 일단 부회장이면 거의 총수랑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풀려났기 때문에 예. 어쨌든 지금 그동안 1년 동안에 삼성이 사실 공격적인 경영을 하고 싶어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수장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예. 지금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몸이 풀린 상태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 때문에 예. 또 경영은 경영대로 할 수 있고 또 법적 대응은 법적으로 할 수 있고 이 투트랙을 할 수 있는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예. 기업은 기업 입장에서 삼성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앞으로 의사결정을 못 내렸던 여러 가지 기업 관련된 부분들을 빨리 내릴 수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법적 부분은 이제 법리 논쟁으로 거기도 뭐 법원 팀들이 있기 때문에 예. 법원에서 예. 하고 있기 때문에 되고 이제는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법과 법리 논쟁은 이제 그쪽 아마 그 고문들한테 법원 고문들한테 거기도 삼성도 뭐 법원 고문단 법률 고문단이 있으니까 예. 거기다 맡기고 어쨌든 지금 이재용 회장은 삼성을 다시
수술했는데 아마 주력을 하지 않겠나. 그렇게 되면은 그동안에 못했던 인사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겠나. 예.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기 소 변호사님,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하다가 하나 제가 궁금한 거 있는데 그 지난달 16일 날 이재용 전 부회장에 대해서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선처를 고소하는 탄원서를. 글쎄요, 왜 했는지 이게 뭐 재판에 영향을 줄 증거로 채택되지는 어렵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왜 했을까요? 그쪽에 제가 보기에 뭐 어차피 이게 이재용 부회장 재판이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예. 뇌물에게 필요적 공범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마 이게 그 본인 재판도 겸해서 저렇게 탄원서를 낸 걸로 보고요. 이 탄원서는 이게 이번 재판에는 아무 영향이 저는 없었다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이 유리하기 위해서 탄원서를 냈는데 예. 그걸 뭐 이게 신빙성을 해서 이거 가지고 무죄를 한 건 아니고 기존의 여러 가지 물적 증거들 예. 모든 증거를 종합해서 이게 상당 부분이 무죄났다 봐야죠. 그 삼성 측 변호인단이 굉장히 뭐 쟁쟁한 분들로 꾸려진 건 다 알려져 있는데 1심하고 달리 2심에서 이런 결과를 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보기에 변호인단이 뭐 추가로 몇 명 보충됐지만 예. 크게 변화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이게 어차피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1심 재판부하고 2심 재판부 어떤 게 판단의 차이기 때문에 뭐 변호인단의 그거는 뭐 바뀌어서 예. 바뀐 건 아니에요. 거의 주력은 예. 태평양에서 그대로 하기 때문에 예. 저는 이게 뭐 큰 차이는 없고 다만 이게 재판부의 견해 차이 이거기 때문에 대법원 또 지켜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사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이제 받는 혐의가 21개 아니겠습니까? 네. 글쎄 물론 이것 관련된 것도 많이 있고요. 뭐 최근에 나온 특활비 부분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주목해야 할 부분도 많이 있고 각 혐의에 따라 형량도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앞으로 어떻게 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뭐 이제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 예. 이 섣불리 좀 판단 내리는 정치적 의미도 부여하셔도 네, 네, 됩니다. 네. 예. 근데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은 이제 검찰에서 지금 최근에 이제 어쨌든 흘러나오는 얘기가 주로 이제 특활비 부분을 지금 많이 지금 부각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 특활비와 관련해서 이제 뇌물 결국 이제 수수 제고 그다음에 이 권리 행사 방해죄까지 지금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이제 얼마나 또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는데 예. 어쨌든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이 재판을 일단은 기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피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그 재판부에서도 상당히 이제 곤욕스럽지만 그러나 재판부에서도 이 상황을 그대로 뭐 일단 받아들이면서 일단 재판을 그대로 진행하는데 다만 이제 오늘 이제 이재용 그 회장의 재판 결과도 일정 부분은 저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고 다만 이제 그 특활비 이 부분은 어쨌든 뭐 이런 기업하고는 관계 없는 부분인데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사항들이 있습니다. 최순실하고 관계 아까 말씀드린 경제 공동체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수사 내용들을 이렇게 저도 이제 뭐 언론 관련돼서 찾아보면은 일단 그 검찰에서 일단 공수한 내용들 이런 보면은 뭐가 딱 부러지게 일단 그 이게 결론이 나는 부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딱 부러지게. 예. 지금 이제 지금 특검에서 특검도 있지만 지금 검찰에서 지금 기소한 부분들이 지금 이번에 그 특활비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그 진술서 내용만 갖고 있지 박근혜 대통령이 받았다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물론 뭐 박근혜 대통령이 받았다고 하지는 않겠죠. 예. 근데 지금 대개 보면은 지금 진술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인들이 보면은 모든 것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다 지금 떠넘기고 있는 입장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진술을 함으로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다고 받았다는 증거는 없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보면은 이게 뭐가 지금 검찰에서 기소한 내용들이 딱 부러지게 떨어지는 이게 그는 고리가 딱 맞는 부분이 잘 없다는 거죠. 예.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재판부에서 좀 더 세밀하게 아주 그 마이크로하게 좀 쳐다보지 않겠나 저는 그래 봅니다. 예. 선생님. 그럼 그동안 이제 변호인단 같은 거 거부하고 또 이 외부 면담까지 일제를 거부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말이에요 친필로 탄원서까지 써서 이 부회장의 어떤 구원 운동을 했다는 거.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의도가 저는 궁금합니다, 사실은.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두 사람이 얼마나 그렇게 깊은 관계가 있나 혹은 깊은 커넥션이 있나라는 그런 생각까지도 갖게 만들고요. 그리고 예. 애당초에 재판이 맨 처음 시작될 때부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삼성 법조팀 세다 강팀이다. 대한민국 검사 혹은 법조팀보다 더 세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예. 이번에 2심 과정이 상당히 유감없이 그 능력을 발휘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러면서 아마 국민들은 지금 어제 오늘 사이 특히 오늘 사이 상당히 좀 혼란스럽지 않을까. 저희들도 사실 말하는 저희들도 혼란스러운데 과연 이 사법부의 정의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혹은 정치 경제적 고려가 반영이 됐는지 저는 하루 이틀 지나면 그 민심들이 어느 정도 좀 형성이 되고
또 3심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 탄원서 관련돼서 너무 그렇게 부정적으로 저는 볼 필요가 없다 봅니다. 왜냐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정황상을 보면 그렇게 막 전략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다든가 사고가 굉장히 뭐 어디 뛰어나게 그렇게 막 전략을 짜고 뭐 이렇게 사람을 속이고 뭐 이런 정서적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그 탄원서를 이재용 그 회장을 위해서 탄원서를 낸 부분은 그냥 순수하게 박근혜 대통령 본인 때문에 이재용 회장이 저렇게 고통 치르니까 그런 미안한 마음에서 탄원서를 썼다고 그렇게 난 단순하게 보고 싶어요. 이게 뭐 정치적인 논리를 갖고 있다든가 뭐 이게 그런 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막 꼼수를 쓰고 막 이럴 분은 사실 아니는 게 이미 다 밝혀졌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갖고 정치적으로 또 해석해 버리면은 이 끝도 없죠. 아니, 지금 말씀드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마치 상당히 좀 순수한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일정 부분은 순수한 부분이 있죠. 예. 그래요. 좋게 말하면 그렇죠. 알겠습니다. 좋게 말합니다. 예. 우리 뭐 재판의 사실적 관계를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송 변호사님, 그 영차 독대 있잖아요. 예. 그 부분하고 제가 이제 말했던 형량에 영향을 줬던 재산 국외 도피 액수 그 부분. 그 두 부분이 궁금한데 일단 영차 독대, 그러니까 대통령과 만남,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그 세 차례는 뭐 인정을 하는 부분인데 그 이전에 있었던 거는 인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쪽에 아마 제가 알기로 이게 2014년 9월 12일인가? 2014년 9월 12일일 거예요. 아마 이게 대구에서 9월 15일 만나기 전에 영차 독대가 있었다. 예. 이게 아마 특검의 주장이고요. 예. 여기에 부합하는 증거로서 안종범 수석의 증언, 그다음에 안봉건 비서관의 증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게 그 이재용 부회장은 내가 이게 그걸 기억 못하면 침해다. 이렇게 할 정도로 맞습니다. 강하게 부인했고,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번에 탄원서에서 바로 이게 영차 독대는 없었다. 이렇게 이제 탄원서를 냈거든요. 근데 재판부에서 보니까 안종범 수석의 수첩은 증거 능력 자체가 없어요. 그다음에 안봉근 비서관의 진술도 약간 부정확하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이게 부정이 됐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영차 독대가 있으면 상당히 부정한 청탁의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대구에서 처음 만나고 잠깐 몇 분 봐서 청탁한다는 건 좀 상식이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중요했는데 항소심에서는 이게 부정한 겁니다. 재산 국외 도피 그 재산 국외 도피는요. 실제로 이게 코아 스포츠 그 36억 용역비 있잖아요. 이거는 이게 외국의 뇌물로 인정됐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36억이 재산 국외 도피로 해도 되는데 1심 같으면. 근데 이제 항소심의 판결문을 보면 재산 국외 도피라는 거는 차후에 사용할 의도로 뭔가 이게 허위 용도를 적어서 재산을 빼돌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건 이미 뇌물로 준 거지. 이재용 부회장이 차후에 사용할 의도로 허위로 이게 그 내역을 적어서 빼돌린 게 아니다. 이렇게 해서 무죄가 됐는데 저는 이게 과거부터 법리적으로 상당히 맞다 봐요. 왜냐하면 이게 이재용 부회장 재산이 한 10조는 될 텐데 이거 몇백억 외국에 빼돌려 뭐 합니까? 이거는 이게 전형적으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거예요. 본질은 뇌물 공여는 5년 이하거든요. 근데 재산 국외 도피는 10년 이상입니다. 액수가. 따라서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항소심에서 이거는 정말 바로잡았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 보시면 이 시각 서울구치소 모습입니다. 법원의 항소심 판결 이후에 이재용 부회장이 호송차에 올라서 구치소에 들러서 아마 삼성 본사로 갈지 아니면 자택으로 귀가를 할지 현재까지는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전에 검찰 조사를 받았을 때는 회사에 들러 임원들과 함께 재판 내용을 수기했던 것으로 저희들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장면은 이제 재판 선고 결과를 보고 듣고 나서 활짝 웃으면서 후송차에 오르는 모습 보셨습니다. 그 부장님, 예전에 이제 뭐 청와대 출입하셨고 특히 이제 대통령들 관해서 대통령을 연구를 하셨는데 이 기업인들과의 독대, 특히 총수들과의 독대 문화가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만은, 그러니까 지금같이 좀 이렇게 안 보이는 곳에서 특히 안가에서 만난다 뭐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국민들은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대기업이 우리 경제를 주도하기 때문에 사실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개인적으로 만나서 긴밀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통치자금이라는 또 대통령의 그런 이제 비자금 필요했기 때문에 그 양수 겸장의 어떤 무기로 사용을 했죠. 독대를. 그래서 경제도 살리고 통치 자금도 마련하고 이런 이제 두 가지 용도로 사용하다 보니까 독대가 상당히 긍정적인 면과 두 가지 부정적인 면이 병행해 왔었습니다. 일방적으로 부정적이지만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부정적 측면이 부각이 됐고 또 사회가 투명화되면서 그 부분은 없어지게 된 거고 독대 자체가 없어진 건데요. 그래서 항상 재벌 총수는 역대 정권 때마다 거의 한 번도 빼놓지 않고 항상 기업의 입장에서 말하는 희생양이 되어 왔었죠. 또 재벌 입장에서 는 자기들 살기 위해서 정권과 선을 되어 왔었고. 근데 이번에 이제 이게 이번 이재용 부회장 사건을 연결 고리가 끊어져야 된다고 이제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게 지금 책에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정권 바뀔 때면 연례 행사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우리 일반 국민들 볼 때는 기업 총수들이 그 구치소 왔다 갔다 하는 건 진짜 무감각하게 보는 정도로 참 우스운 얘기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불합리한 구조죠. 예. 왜냐하면은 아무리 정부에서 이 대기업이 정경유착 고리를 끊기 위해서 대기업을 몰아붙이고 대기업의 어떤 그 불합리한 구조를 바로 저기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정부가 하고자 하는 국정 아젠다들이 있거든요. 가장 큰 것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뭡니까? 결국 일자리 창출이거든요. 일자리 창출을 누가 합니까? 결국 대기업에서 물꼬를 태워줘야 되는데 결국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대기업을 그렇게 매몰차게 몰아붙였지만은 예.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도 하나를 방문해갖고 그 솔라 그 관련된 걸 태양열 관련된 그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가장 잘한다고 엎드려 절할 정도로 마음이 갈 정도로 기업을 또 칭찬했지 않습니까? 예. 이렇기 때문에 기업이 공식적으로 뭔가를 정경유착을 해서 불법을 저지른다 하지 않는 이상은 예. 오히려 정부에서는 앞으로는 기업이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더 잘 만들어줘서 예. 기업을 통해서 사실 그 세금도 거다 드리고 일을 잘 만들고 그리고 기업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도 만들고 예. 또 기업을 통해서 국익을 또 선양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과거에 우리가 사실 삼성, 현대, 대우 얘기 해외 나가면 대한민국 몰라도 삼성 다 알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사실 그 기업인들이 구속되는 이런 상태는 이제는 더 이상 없어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 결과 그리고 그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최진세 한대 부총장,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서정욱 변호사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